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있고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향후 수사 진행과 헌재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문제는 공수처의 일이 됐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요,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의원총회는 차기 지도부, 즉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는 겁니다. 우선 위원장을 뽑아야겠죠. 지금 화면에 국민의힘 의총장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문이 안 열리고 있습니다. 벌써 2시간 이상 진행 중인데 글쎄요, 뭔가 차기 비대위원장에 대한 가닥을 잡은 건지 아니면 진통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그 앞에 취재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의원총회 고 무렵에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중진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죠.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합니다.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문제 논의에 가닥을 잡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 상황입니다. 당이 하나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위기 수습에 적합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의원이 비대위를 맡아서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과 우리 당이 분리하는 그런 작업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섭 의원님 저기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좀 모시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맞나요? 김재섭 의원님이요. 물어보세요. 우리 다른 공식적으로 말하는 의원이 있으니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오늘은 논의만 했습니다. 질문은 많이 나왔고 설명이 있었지만 똑 부러진 설명은 없군요. 논의만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되신 분한테 물어보시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자, 비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요. 우선 화면으로 그동안 거론이 많이 됐던 분들, 어떤 분들이었는지 정리 좀 해볼까요? 인물이 훨씬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한 8, 9가지 갔었지만 중간중간에 이분은 조금 먼 거 아니냐고 빠지고요. 일단 4명 정도가 나오네요.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 현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입니다. 그렇다면은 권한대행에서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이 가능성, 그리고 권영세 의원 중진이죠.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은 앞서서 이미 당대표를 했던 상황인데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 이렇게 거론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정옥인 전 국회의원 그리고 김유정 전 국회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정옥인 전 의원님, 지금 4분의 의원들 중진입니다. 근데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중진이긴 하지만 새로운 인물들은 아닙니다. 통상 과거에 보면은 여당에서 비대위원장을 영입할 때 보면은 글쎄요,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에는 외부 인사가 아닌 내부에서 뽑기로 이미 가닥은 잡힌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보이고요. 근데 중진인데 새로운 인물은 아니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중진이니까 새로울 수는 없죠. 그렇죠. 예. 그게 같이 가는 건 아니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래 묵어서 존경심이라든지 기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인물이 있는가 하면은 예. 지금 저 4분은 그동안 그래도 장점도 많았고 예. 나름대로 화려한 경력을 쌓았지만 요번에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의 과정에서 예.
저 사람들이 중진이라는 게 정말 참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날 정도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고 지금 저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는 것은 예.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으로 볼 때 오히려 지금 충격요법으로 외부에서 수혈을 해서 뭔가 막 변화를 예. 3배속으로 해도 지금 그 국민들이 볼까 말까한 상황인데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가 남이가 해가면서 똘똘 뭉쳐서 결집하면 예.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지금 무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 네 분 중에 누가 비대위원장이 된다 하여 과연 유권자들이 새로운 눈으로 또는 관심의 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로 거론된 저 네 분 중에 만약에 한 분이 비대위원장이 된다 한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을 지켜보는 많은 유권자분들 눈에 과연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지금 정호빈 전 의원께서는 약간 부정적인 평가를 좀 해주셨거든요. 이런 가운데요. 방금 전에 확인했던 영상 속에 살짝 이름이 등장했었습니다. 김재섭 의원 얘기거든요. 오늘 후보로 급부상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화면으로 좀 정리해보죠. 초선이고요. 소장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름이 많이 거론돼서 급부상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여러 중진 의원들 김재섭 의원의 비대위원장을 권유했다. 앞서서 사실은요. 지난 7월 당대표를 뽑을 당시에도 김재섭 의원의 얘기, 물망에 올랐던 인물이거든요. 특히 김재섭 의원은 최근에 탄핵안에 대해서 공개적인 창선 입장을 밝혔죠. 이런 부분까지 있습니다. 김유정 전 의원님, 네. 만약에요. 가정 좀 해보죠. 김재섭 의원이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에 오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긴장이 됩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긴장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긴장되진 않는다. 네. 김재섭 의원은 굉장히 참신하고 앞으로 예. 저는 보수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중진 의원들이 김재섭 의원을 뭐 했으면 좋겠다라고 추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진 의원들입니다. 바로 저 중진 의원들. 아, 얼마 전에도 이 탄핵 그 표결 국면에서 윤상현 중진 아닙니까? 윤상현 의원 때문에 사실 김재섭 의원이 굉장히 지금 고생을 했잖아요.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전달을 한 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외부에. 그냥 걱정을 한 거였는데 1년 뒤에 다 잊어 이런 얘기하면서 예. 사실상 김재섭 의원에게 엄청난 이 데미지를 줬거든요. 예. 중진 의원들이란 분들이 도대체 이 탄핵 국면에서 당을 좀 수습하고 어떻게 하면 올바로 나가야 할지 그리고 당론으로 우리 차라리 찬성을 하자 탄핵을 그게 예. 보수가 살 길이다 이렇게 나왔어야 중진 의원이라는 이름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중진 의원들이라는 분들이 전부 다 한동훈 전 대표를 희생양 삼아서 그냥 구경만 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국면을 넘어갔고 그리고 아직도 국회의원 선거는 멀었다. 지금의 대통령 임기보다 1년 더 남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안이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유권자를 시쳇말로 졸로 보는 국민의 그 민의에 전혀 따르지 않는 그런 얘기들을 윤상현 의원이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지금 31개월 정도 됐거든요. 2년 7개월 됐는데 이 정권에서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대표 체제가 있었고 중간에 뭐 권한대행 체제까지 합하면 예. 뭐 12번째인지 13번째인지가 된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비대위원장이. 예. 정상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이 이렇게 예. 불안정한 속에서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혹은 대통령 부인과 각을 세우면서 이런 그 불안정한 체제로 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김재섭 의원 얘기하는 것도 초선 의원의 앞길을 막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 때문에 굉장히 타겟팅이 돼서 고생 많이 했었는데 탄핵에 찬성하고도 지금 중진 의원들이 또 김재섭 의원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다고 보고요. 예. 외부의 누군가 혹은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이 해야만 정말 이 국민의힘이 이 상황이 비상한 시국인 것처럼 보이고 비대위로 갈 만한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지 지금 이 내부에서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탄핵 다 반대했던 분들이 이거는 하나도 급해 보이지 않고 비상대책위원회처럼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예.
지금 이런 논의,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은 전혀 저는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조홍임 전 의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요. 지금 문이 열렸군요. 여러분께서 총장님. 관심이 많은 부분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대위 설치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의원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수별로 의견을 들어서 저에게 제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별로 초선별, 또 재선 모임, 삼선 모임 여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에게 비대위원장으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선수별 의견을 모으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단톡방 캡처본으로 모 언론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그게 캡처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도된 게 아니라 편집을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그 캡처본을 인용해서 기사 작성을 하지 말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 두 가지밖에 없죠? 예. 질문 한 3개만 받겠습니다. 다시 저기 다른 언론사 하세요. 조성입니다. 예. 오늘 현대 이준숙 최대 탄핵 심판 먼저 해달라고 주문을 하셨는데 이거는 심판 지연 의도 아니고 비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라 먼저 접수된 사건을 먼저 재판하는 것이 심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시급성이 인정된다 그런다면은 그 먼저 접수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라든가 감사원장이라든가 다른 그 공직자에 대해서 효력정지 탄핵 소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일단 업무에 복귀를 시키고 나중에 천천히 심리를 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동아일보 조홍영입니다. 오늘 비대위원장 의견 수정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없습니다. 의원들께서 비대위원장이 누가 적합한지에 대해서 서로 말씀하시기를 꺼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YTN 김사연입니다. 국정 협의체 논의는 좀 진척이 있잖아요. 나중에 좀 더 숙고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표님. 혹시 하나만. 자, 몇 가지 내용 오늘 있었던 언론 보도 내용까지 문제 삼아서 이제 이런 것도 문제 제기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앞서서 사실은 의원총회가 비대위원장을 오늘 정하는 줄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자리였거든요. 근데 결국 못 정했거든요. 선수별로 의견을 더 들어서 판단하겠다. 시간 걸린다. 그리고 많은 의원들이 말씀하길 꺼려하셨다. 이런 이유입니다, 지금요. 조홍임 전 의원님, 앞서서 예고해드렸는데 약간 좀 생각과 달리 안 나왔네요, 결과가.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게 결국은 결론이었는데. 자, 그럼 아까 했던 얘기 마저 쭉 해보죠, 이어가서. 김재섭 의원 얘기 좀 해봤는데요. 지금 여당 내에서는 탄핵표 색출하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탄핵표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재섭 의원이었습니다. 김재섭 의원, 87년생 초선 의원이기도 합니다.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까 4명 얘기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김재섭 의원 같은 그런 아주 신선한 예. 그런 카드를 활용해서 국면을 전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아까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마치도 왜 요리로 치면은 예. 찌개를 계속 끓여갖고 건더기 다 먹고 얼마 남지도 않은 데다가 신선한 날려너 한 마리 올려놓으면은 그게 무슨 요리가 되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 4분이 예. 본인들이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라고 나섰다면 예. 과연 김재섭이 탄핵을 하겠다고 그랬고 또 아마 탄핵표를 던졌을 텐데 예. 그렇게 쉽게 양보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은 또 비대위원장에 자기의 어떤 스테이크가 지금 걸려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그 말씀도 맞아요. 사실은 이 정당이라는 것이 젊은 피를 수혈해가지고 잘 성장하도록 키워서 정말 결정적일 때 예. 써야 되는데
지금 뭐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이 김재섭 카드가 나왔다는 자체가 그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과거서부터는 새로운 카드를 영입해갖고 쓰고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준석 의원도 쓰고 버린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김재섭이라는 사람이 신선하긴 하지만 얼마 전에 스타일을 좀 구긴 측면도 있고 또 전국적인 정치인은 아직 아니라 이겁니다. 예. 그러면 외부에서 수혈하면 참 좋은데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외부에서 누군가가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은 거의 그 의사결정에 원하지 않는데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것도 이제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끼리 하겠다. 우리끼리 우리가 남이가 지금 그런 논리로 조금만 뭉쳐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민주당이 실수를 할 것이고 그때 되면은 다시 집 나간 집토끼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희망적 관측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적어도 자기 뼈를 갈아낼 정도의 그런 어떤 쇄신이나 또는 어떤 다시 딛고 제로 베이스에서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질 않고 있는 데다가 또 탄핵과 관련해서 이미 당대표를 쫓아낸 겁니다. 사실은 축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모순되는 거죠. 그랬는데 탄핵에 참석한 김재섭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는 얼마나 지금 수가 궁색한가라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정말 지금 안타까운 현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물러난 이후 사퇴를 해서 떠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당을 향해서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째인가? 당대표 또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도대체 10손가락으로 꽉 찰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왔거든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쭉 지속되는 동안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표 또는 비대위원장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준석 대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넷, 7번째였는데 한동훈 대표가 물러났죠. 그리고 8번째 비대위원장 또는 대표를 뽑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중간중간엔 권한대행도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인물까지 치면 1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집권 여당의 모습,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모습이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요. 김유정 전 의원님.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 얘기, 이런 지적하시는 분이 꽤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국민의힘은 계엄령이 발동될 때 계엄령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이 부분에선 여당이. 민주당도 반대했지만 국민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계엄 사태가 마무리가 되고 지금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왜 집권 여당인데 계엄 사태 관련해서 어떤 입장 또는 사과 이런 게 없느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바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떠난 한동훈 대표만 죄송하다고 하고 떠나버렸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 없었거든요. 뭐 당을 수습하려고 하면 중진들이 사실 정치 경험도 많고 풍부한 경륜으로 뭔가 지혜로운 해법을 제시하는 게 중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당을 망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한 사람 쫓아내고 또 팔짱 끼고 있다가 그럼 초선 김재섭 의원을 해볼까? 이런 정도 국리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본인들이 살 국리만 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하고 국민의힘의 중진들이 저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데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정말 어린 아이들까지 국회 앞에 모인 그 인파 그리고 전국에서 모였던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표를 달라고 할 겁니까? 너무 무책임한 모습이고 그래서 일단은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뭐 국회의원 전부가 모여서 무릎 꿇고 국민들께 죄송합니다라고 한 번쯤 얘기하고 그리고 비대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누구도 그런 얘기를 하는 중진은 없고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니, 네가 하니, 내가 하니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앞으로도 막막한 국민의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모습 때문에 당원들이 계엄 선포한 4일부터 15일까지 8,000명 가까이 탈당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바로 당원들의 그 심정이고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인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책임 당원이 6,000명 이상인 거 아닙니까? 예. 당비 내는 당원들이. 그래서 보수가 아니다, 이 당은. 그런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당원들이 특히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예. 빠져나갔고 영남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그래서 이건 영남 자민련도 더 이상 아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에 앞서서 정말 소위 지금 거론된 분들이라도 국민들께 정말 사죄하는 모습을 적어도 한 번은 보이고 지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봅니다. 자, 오늘 중진들이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몇 명의 중진들이 얘기한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국민들이나 또 당의 아픈 상처들을 보다듬으면서 좀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또 방향 제시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지금 의원님들이 하고 계시고, 지금 같으면 아무래도 투톱 체제가 낫지 않겠냐는 그런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김재석 의원님 기사도 나왔는데 예, 뭐 저 아마 의총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정홍희 전 의원님, 보통 이런 일을 집권 여당에서 벌어졌을 때는 통상 어떻게든 일단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수습하겠습니다, 이런 건데 지금 사과나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게 공식적으로 당에서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대위가 꾸려지면 예. 비상계엄에 대한 이제 사과라 그러면 같이 했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비판을 해야죠. 이건 비판. 잘못된 것이다. 그다음에 탄핵과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의결이 된 거 아닙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당 안에서 반대를 했지만, 그래서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지금 그 현실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아마 그 조기 대선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지만, 예. 그 역시 지금 그 형사와 관련한 재판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녹여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런 그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상황, 뭔가 정확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소한으로 봤을 때도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당내에서 어떤 신경전과 갈등 사항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도 있었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홍준표 대구시장과 박정훈 의원은 이른바 친한계 대표적인 의원으로 꼽히잖아요.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제와 어제 이렇게 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지역구 의원 중에 탄핵 찬성 전도자,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는 해야 된다, 징계하자는 얘기를 꺼냈나요? 그리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는 앞서서는 탄핵에 반대했다가 지난 주말 직전에 탄핵 찬성 입장을 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의 탄핵 찬성 이거 유감이지만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뭐가 이해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자 박정훈 의원이 받아칩니다. 그러면서 험한 표현이 들어가죠. 이런 XX 같은 논리는 처음이다. 탄핵, 그러니까 찬성파 징계하자면서 탄핵 찬성한 단체장들에게는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치는 거죠. 그러자 다음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한 당원으로 보이는 분인데요. 징계 촉구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답니다. 조선 박정훈 의원을 향한 거죠.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레밍들의 마지막 발악이 있을 텐데 이젠 상대 가치도 없다, 이렇게 또 받아칩니다. 뭐 두 분 전직 의원께 짧게 제가 글쎄요, 이런 내용을 언제까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우선 김유정 전 의원님, 서명 운동까지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건? 참, 죄송하지만 망해가는 집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준표 시장의 이야기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초선 의원이 또 이렇게
곧바로 거친 언사로 들이받는 것. 과거에는 보기 어려운 장면이었어요. 거의 뭐 욕설이라고 할 수 있는 네. 표현으로 보여요, 지금요. 그래서 뭐 정치의 품격, 보수의 품격, 소위 사라진 지 오래긴 합니다만은 선배가 후배 감싸 안아주고 또 잘못한 거 품어주고 또 선배 존중하고 이런 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진 것 같은데요. 오 시장을 느닷없이 사정이 있을 거라고 감싸주는 예. 것은 명태균 씨한테 두 분 다 덜미를 잡힌 때문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 변호사가 얘기를 하고 있고 명시의 변호사가 그리고 홍 시장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하면 뭐 정치 생명 끊겠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썼는데 두 분 다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애꿎은 박종원 의원만 소위 잡고 있는 듯한 모습이어서 과거의 보수당의 모습은 아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조웅임 전 의원께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 모습. 이 홍준표 시장이나 그 지금 뭐 찬성을 했다라고 하는 지역구 의원들을 제명시키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징계 얘기를 꺼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 또 오세훈 시장이 처음에 탄핵 반대했다가 이제 찬성으로 돌아간 거는 유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그 중진 정치인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렇죠. 광역단체장인데. 예. 근데 그 정치적인 행보를 보면은 제가 왜 그러는지 파악은 돼요. 현실 정치로 볼 때. 예. 그런데 과연 이게 중진의 모습인가? 그리고 왜 대통령이 이런 시국에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해서 탄핵에 이르는 비극에 이르렀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편, 내 편 진영 논리로만 보는 것이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초선 의원, 박정훈 의원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그 막말은 하면 안 돼요. 네, 막말을 해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었는데 저런 시비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음은요. 당대표를 사퇴하고 이제는 떠난 상태죠. 무엇을 하는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더군요. 그런데요. 오늘 무슨 여행 얘기가 나오는데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지난 9월입니다.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요.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좀 꺼낸 적이 있어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트립 투 이탈리아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거든요. 스티브 쿠건 나오고 나온 영화인데 여행 가고 싶은 친구가 있으세요? 뭐 많이 있는데요. 많이 있어요. 여행 가면 좋잖아요. 제가 그리고 좀 이렇게 인생이 복잡해진 이후에는 여행을 잘 못 갔어요. 어디 하나 가도 알아보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뭐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게 좀 달라졌죠. 받아들여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런 얘기를 9월이니까요. 글쎄 한 서너 3개월 정도 전에 저 얘기를 꺼냈는데 오늘 들려온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겁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사퇴 후 친한계 의원들과 그 당일 저녁에 만찬했다고 알려지잖아요. 근데 거기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뒤늦게 전해졌어요. 당분간 쉬고 싶다는 얘기와 함께 혼자서 국내 여행을 할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쯤 여행을 떠난 걸까요? 아닌 걸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여행을 할 것이다. 그거 궁금해지잖아요. 어딜 가서 누굴 만나는 건지 그리고 여행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사퇴 후에 SNS에 본인이 뭐 과거에 있었던 그 계엄 선포 직후에 있었던 입장들을 계속 올립니다. SNS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받는 거는 여행, 그것도 국내 여행을 떠날 것이다. 정호김 전 의원님, 전국을 다닌다는 뜻인데 이거 무슨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석구석 다닌다는 얘기인데 지금 정치적인 감각이 있으면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민생 탐방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픈 부분이 무엇인지 제 눈으로 확인하고 뭐 어루만지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센스가 덜한 거죠. 아주 솔직하게 여행을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무적인 판단하면 민생 탐방을 좀 몇 개월 다니겠습니다. 이런 표현인데 여행이라고 나왔다는 표현을 거죠.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생각은 정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 계엄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꾸 또 그 직후에 본인이 했던 얘기, 입장 냈던 이런 걸 또 정리해서 올려놨던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다른 중견 정치인에 비해서 아직도
신선하나 신선하다. 이렇게 뭐랄까 잘 이렇게 그 뭐랄까 이렇게 그 깎아지지 않은 아직 좀 정련이 필요한 그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꼈어요. 아, 전국을 그러니까 전국이라는 표현이 아니죠. 국내 여행 다니겠다 이렇게 전해졌는데 한동훈 대표의 앞으로의 어떤 이 시간과 관련해서 뭐랄까요? 먼저 경험을 했던 사람이랄까요? 이준석 의원 전 국민의힘 대표였잖아요. 뭐라고 좀 얘기를 하네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본인이 뭐 더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던 것도 있고 억울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네. 지금도 억울할 거예요. 예. 지금도 억울하니까 바로 내가 이것도 억울함을 또 어필해야지 하면서 바로 또 대선 나온다. 글쎄 대선이 몇 개월일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철저한 자맹이 다 될 겁니다. 한 적어도 한두 달 정도. 뭐 경험자로서 약간 뭐 좋은 것 같기도 한데 김유정 전 의원이 네. 앞서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퇴를 하고 떠나면서 지지자들이 한테 한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럼 포기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않는 대상이 있어야 돼요. 뭘까요, 그게? 그냥 일감 딱 듣기에는 예. 대선도 포기하지 않는다, 정치도 포기하지 않는다처럼 들려요. 예. 그러나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예. 나는 쫓겨났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들이 그 안에 내포돼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아까 이제 여행을 간다 이 말씀 하셨잖아요. 여전히 여의도 문법을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여전히. 통상 여행 간다는 표현 잘 안 써요. 네, 여의도 문법을 여전히 쓰지 않는 예. 것 같고 지난 7월에 당대표 나가기 전에는 당대표 되는 게 죽는 길이라는 거 안다라는 얘기도 했고 예.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총선 후에는 어차피 내 인생은 꼬일 거다라는 얘기 했는데 지금 꼬였어요. 아. 그러나 여의도에 또 두 가지 명제가 있잖아요. 불변의 명제.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예.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오. 꺼진 불일지 모르지만 세옹지마니까요. 어찌 될지 모르죠.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는 떠났지만 그 떠나는 상황, 그 떠났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가지고요.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우선 어떤 한 분의 어떤 뭐랄까요?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도 좀 들어보시죠. 쫓겨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신임을 얻지 못했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피해의식이 강하시고 자신만 늘 옳다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만 너무 집중하시다 보니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네. 신임을 잃었고 신뢰를 잃었다는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정호김 전 의원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제 사퇴하고 당을 이제 여의도를 떠났다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친한계 인사들은 쫓겨났다고 하지만 지금 방금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신임을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쫓겨난 게 맞고요. 예.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연장선 속에서 본인의 리더십을 좀 심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누굽니까 장동혁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진종호 예. 이분들은 친한계 그 친한계 친윤계라는 구분도 좀 저는 그렇게 불편한 용어긴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빌미를 줬죠. 신임을 잃었다는. 그러나 쫓겨난 게 맞죠. 김유정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느 쪽입니까? 쫓겨난 겁니까? 신임을 못 받은 겁니까? 둘 다죠. 둘 다다. 예, 리더십이 공고했으면 둘 다에 해당 안 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비대위원장 하고 나서 곧바로 당대표 출마하는 게 맞느냐 총선 참패했는데 그때도 그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대표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안 할 당대표를 한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긴 호흡으로 보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여행을 떠난지 모르겠습니다. 여행을 떠났다면 아마도 워낙 얼굴이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또 사진을 찍어서 SNS 등에 올리는 일이 당대표 되기 전에도 그런 일 많았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윤 사건 공수처로 이첩이 됐습니다. 검찰에서 공수처로 가는 겁니다. 그럼요. 어제죠? 공수처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얘기 좀 꺼내놓은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진하고 협의해서 체포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요건이 되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으니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그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저희 공수처는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가 성립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입니다. 자, 그동안 다갈래의 수사가 벌어지고 있어서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같이 가고 있었죠. 그전엔 또 따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같이 가기로 했죠. 공조본을 만들어서. 그리고 검찰은 또 검찰대로 수사를 합니다.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이 건도 동시다발로 진행이 됐었죠. 자, 그러다 오늘 뭔가 하나가 정리가 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검찰에서요. 공수처로 이첩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과 관련된 이 사건은 공수처로 넘깁니다. 오늘 검찰과 공수처 관계자가 만나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군 사령관들 뭐 다수 지금 구속되고 조사받고 있죠. 이런 군 관계자 등 다른 피의자 사건은 그대로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공수처로 넘깁니다. 이게 오늘 결정이 났습니다. 자, 노희본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선 궁금한 거는요. 왜 이 두 사건,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이상민 전 장관 건만 넘겼을까요? 예를 들면 김용현 전 장관 건 같은 경우는 왜 포함이 안 됐을까? 이 두 건만 넘긴 이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제가 다 알 수는 없고요. 예. 우선 제가 보기에 이제 공수처에서 계속 사건 이첩 요청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검찰도 나름대로 좀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예. 또 공수처법에 보면은 사건의 진행 정도, 그다음에 수사의 공정성 예. 등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경우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 예. 해당 이첩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에서는 이첩을 해야만 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검찰도 나름대로 수사를 신속하게 이제 앞서가고 있었지만 상당히 그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해서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좀 보여지고요. 예.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검찰의 어떤 수사에 대한 어떤 공정성, 신뢰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예. 그런 점에서 검찰도 지금 수사를 진행하면서 좀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법원 행정처장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 그 검찰이 내란죄에 관한 수사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예. 그런 관점에서 지금 수사의 어떤 공정성보다도 이제 공소 제기를 했을 경우에 뭐 증거 능력의 문제라든가 위법 수집 증거 능력의 배제라든가 예. 공판 과정에서 굉장히 그 법적인 다툼이 예상되는 하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위험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첩 요청 마감 시간이 아마 오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수사 부분에서는 일단은 이첩을 한 건데 예. 그러면 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만 그렇습니다. 나머지 피의자들도 있고 조사하는데 그거는 왜 남겨두는 겁니까? 근데 이제 지금 사건의 진행 정도로 보면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전혀 아무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수처에서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미 지금 검찰 특수본이 수사한 사람들은 이미 구속영장이 다 발부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구속영장이 이제 최장 20일이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출석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속 요구를 함에도 대통령이 지금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근시일 내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다라고 보이고 또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불응하게 되면 검찰도 상당히 뭐 강제 수사나 체포영장을 받아서 이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사실상의 어떤 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공수처의 요구도 이제 이행을 하고 또 뭐 검찰 수사에 대한 어떤 신뢰성이나 공정성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는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이첩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잠시 속보가 나오는데요. 경호처 관련된 내용이에요. 경호처 쪽에서 뭔가를 이제 거부했다는 내용이죠. 지금 대통령 경호처 공조본에, 그러니까 이거 경찰 쪽이잖아요. 경찰과 공수처가 포함되어 있는데 공조본에 서버 압수수색 불허를 통보했다. 협조하지 않겠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노희범 변호사님,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는 이제 공수로 넘어간 거예요. 검찰에도 이첩을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주목 있게 보고 있는 게 과연 공수처가 지금 수사에 불응하고 있잖아요.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체포영장 또는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체포하는 건데 과연 공수처가 체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법치국가에서 예. 법에 따라서 수사를 한다면 예. 지금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했다. 대통령이 지금 수사에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란죄 공범 즉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예. 내란 범죄를 일으켰다고 한 사람들이 대부분 구속영장이 다 발부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요. 예. 그 대통령은 중요임무 수행자 위에 있는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럼 죄책에 비춰봐서 그 낮은 등급의 중요임무 수행자들이 다 구속이 된 상황에서 곧 공소가 제기돼야 되는데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예. 이거는 형평에도 맞지 않고 예. 어떤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봐도 지금 수사는 빨리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보여온 어떤 뭐 태도라든가 그리고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 그리고 공범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속이 됐다는 점 예.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수처로서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예.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적법하게 예. 영장 집행을 통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이제 실제 그렇게 언제쯤 할 것이냐는 예. 이제 아마 좀 생각을 해보겠죠. 여러 가지 상황을. 그러면은 조만간 체포에 대한 시도를 할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과정은 조금 더 걸리고 계속 소환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뭐 경찰 특수수사단에서도 예. 지금 뭐 1회, 2회 지금 출석 요청을 했고요. 예. 검찰 특수본에서도 지금 2회 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이첩이 돼서 공수처에 갔지만 공수처에서도 또 1회, 1회, 3회를 처음부터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뭐 소환에 불응했던 점은 예. 분명하니까요. 이미 좀 소환하겠다고 했는데 응하지 않은 게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미요. 예, 그 점은 충분히 공수처에서 예. 고려해서 뭐 강제 수사 여부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시기를 뭐 저희가 뭐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방금 봤지만 경호처에서는 오늘도 협조를 안 하겠다, 못 한다, 약간 이런 상황까지 벌거졌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반복적으로 설명이 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의 심판 절차 여기에도 지금 뭐 별다른 응항이 없고요. 수사도 당연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좀 반복되는데 근데 담화를 탄핵소추안 통과 전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뭔가 얘기를 좀 꺼내놓은 게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노 변호사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뭐 접수도 뭐 수령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의 의결서도 이 수령하지 않고 있는데 이 의도를 뭐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제가 윤 대통령이나 윤 대통령 측의
그 의도를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도 법적인 자문을 통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재판을 좀 더 지연하면서 수사 및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대응 방법이나 내용을 좀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시간 벌기용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매우 부적절한 행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정치적 중에 법적인 것도 들어가 있었어요. 지금 아까도 보셨다시피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헌정 질서 파괴로 인한 이 회복 절차인데요.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탄핵 심판 절차나 이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이렇게 불응한다는 것은 매우 지금 본인이 말한 어떤 담화 내용하고도 전혀 맞지 않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 대통령이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를 기치로 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까지 당선되신 분 아닙니까? 그분이 가장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탄핵 정국에서 얼마나 국정이 혼란스럽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최소한 이런 점을 생각해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이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은 본인이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 것이다. 저는 이거는 진짜 호소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정책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아달라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중에 한 분인 석동현 변호사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내일도 기자들과 만나서 뭔가 설명하는 거를 예고한 상태인데 어제 나온 얘기 좀 볼까요? 잠시 아까 화면에 지나갔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 절차를 존중하고 따르겠다 이런 입장이다. 그런데 이 뒷부분이군요.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엄연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다. 대통령이 오란다고 가고 그런 것은 아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다시 한번 명확하게 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탄핵의 경험이 있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인데 당시에 탄핵 판결문 내용이 다시 회자가 됩니다. 그 내용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1년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노희범 변호사님.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렸어요. 수사,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그 절차 관련된 거 수령하지 않고 수치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향후에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헌재 심판과 관련해서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에 있어서도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을 정할 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아까도 보셨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심판 결정문에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에게 진정으로 반성한다라고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특검 수사에 나가겠다라고 안 가고 변호사와 조율이 안 됐다고 안 하고. 저는 이 윤 대통령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전철을 되밟고 있다. 변호인이 선임이 안 됐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대한 서류를 송달받지 않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에서 좀 매우 실망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뭐 탄핵 심판 절차에 관한 뭐 송달이 안 됐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지연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 대통령이 모르겠습니까? 아마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송달이라는 거는 개인 소송 간에 내가 어떤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려줘서 그 소송 절차에 참여하라는 절차기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미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리인단은 직접 뭐 어떻게 기본적인 뭐 법과 절차를 준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미 대통령은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준비기일이 27일 날 있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송달이 간주된다. 그래서 뭐 탄핵 심판이라는 것도 이제 헌법 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긴 하지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송달이 됐다고 보고 재판 절차 참여에 대한 절차 보장권이 주어졌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아마 이 예정된 그 재판 절차에 따라서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수사 관련된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정치권에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건이 바로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건입니다. 3명 공석이거든요. 지금 여야가 이 3명에 대해서 뭔가 처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약간 생각과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드리겠습니다. 제420회 국회 임시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으셨는데 저 앞에 뻥 뚫려 있는 저 모습 보면서 저도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선출한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12월 23일 오전 10시 같은 날 오후 2시 및 2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첫 회동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만났습니다. 그리고 만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얘기하는지는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났을 당시에 나왔던 말은 좀 영상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좀 강한 탄핵소추는 좀 우리 국회 차원에서 철회를 해서 헌재의 부담 좀 더 덜어주고.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고시 공부를 같이 한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저는 뭐 국민의힘과 우리 민주당이 대화하지 못할 주제가 없고 협의하지 못할 의제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 정웅임 전 의원님. 이 자리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개헌 취지 얘기를 꺼냈어요. 대통령제 약간 좀 문제가 있고 한데 뭐 개헌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글쎄요. 뭔가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요.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좀 뜬금없죠. 사실 개헌이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주제인데 지금 여야의 대표가 만나서 그야말로 5월 동주의 동상이몽이 아닌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 개헌 얘기를 하려면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훨씬 전에 진지하게 얘기했었으면은 설득력이 있었을지 모르죠. 김유정 전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겠습니까? 지금 개헌 얘기 좀 논의해 봅시다라면은 민주당이 수용할까요? 글쎄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 인사차 방문한 자리였기 때문에 뭐 그렇게 엄청난 큰 이슈를 가지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우리 정치사, 우리 헌정사는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후로 저는 나뉜다고 생각해요. 대통령이 워낙 국정을 못하고 국정 실패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12월 3일 이전에 훨씬 전에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부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었어요.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너무 이거는 뭐 얘기 꺼내기도 민망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헌정 질서 회복,
파괴된 민주주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것, 그게 급선무기 때문에 이거는 평시에나 가능한, 네, 지금은 전시 상황이잖아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어제 권성동 권한대행이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시작이 됐죠. 오늘까지도 쭉 이어지는데 3명의 헌법재판관, 국회 과정을 통과하면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임명 주체는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됩니다. 임명을 해야 되는가? 해서는 안 되는가? 여야 완전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이정미 재판관 후임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고 이때의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고 실질적 임명권은 대법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최소한 한 달 전에부터는 밟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대통령이 고리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탄핵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습니다.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손노동은 다시 하겠습니다. 어제 흥분이 아직 안 가라앉았나 봅니다. 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 권성동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다른 사람입니까? 2017년 박근혜 탄핵소추위원이었던 권성동은 말했습니다.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 2024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은 말합니다. 권한대행은 거리 시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 시에는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말장난입니까? 노희범 변호사. 지금 여야 중간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끼어 있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갑자기요. 자, 이 사안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당연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적 임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점인데요. 이제 헌법재판관은 9명 중에서 333으로 나눠져 있고 국회 추천 몫입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3명이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요. 실질적 임명 권한이 국회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도 국회가 추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면 대통령이 형식적 임명 절차를 거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임명해야 되는 건데 뭐 권한대행이 그걸 임명하지 않는다? 그거는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뭐 거리 시에는 뭐 임명할 수 있고 직무대행 시는 뭐 임명할 수 없다는 논리인데요. 그거는 전혀 근거도 없고 맞지 않다. 권한 대행이라는 것은 뭐 대통령 유고 시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헌법에 의해서 부여된 사람이 권한을 대행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대행할 필요가 있으면 대행을 하는 거고 뭐 대행을 해서는 안 되는 직무라면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와 뭐 사고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거고요. 오히려 학계에서는 거리는 60일밖에 한시적으로 대행을 하는 겁니다. 거리가 되는 순간 60일 내에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한시적으로 대행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자제해야 된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그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오히려 직무정지 내지 지금 이번처럼 권한 정지돼서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간은 지금 한정된 기간이 아니고 굉장히 불확정적인 기간이고 굉장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6인 체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은 당연히 이 비상적 상황에서 헌법기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행사해야 되고 이것은 단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상의 어떤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책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권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추천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매우 위헌적인 처사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죠? 정부입니다. 정부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끌고 있는 지금 정부를 말하는 거죠. 내일 오전 10시에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요. 여기에는요, 지금 양곡법 등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6개 법안을 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결정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헌법재판관 3명 아직 아니에요. 그건 아직 국회 절차가 안 끝났거든요. 앞서서 통과했던 6개 법안,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법안이죠. 이거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 역시 지금 민주당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쳐다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여야가 의견이 다릅니다. 내일 뭔가 입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주제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 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청사 출입 통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였습니다. 선관위에 갔던 정보사 요원은 어떤 요원입니까? 사령부 인원입니다. 누구로부터 지시받았어요? 장관님으로부터 지시받았습니다. 임무는 뭐였습니까? 해당 주에 야간에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한 개 팀 정도를 편성해서 대기를 시켜라. 자, 지금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계엄령이 선포됐을 당시의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12월 3일 이전에도 뭔가 있었다는 얘기도 지금 계속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햄버거집이 등장합니다. 패스트푸드점이죠. 화면 보시죠. 자, 12월 1일이네요. 그렇다면 3일보다 이틀 전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한 햄버거 가게 패스트푸드 매장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잘 보셔야 될 게요. 중간에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있어요. 그런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입니다. 만났다는 겁니다. 중요한 임무가 있을 것이다. 우선 햄버거 먹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햄버거집에서 만났답니다. 지금요, 이 두 인물은요, 문상원 사령관은 오늘 체포, 그리고 노상원 전 사령관은 오늘 구속 여부가 판가름이 납니다, 지금요. 뭔가 만났어요. 그리고 다른 군인들도, 정보사 소속 군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4명 정도 나오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중앙선관위 전산 서버 확인하면 부정선거 증거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엄 때 관련됐던 얘기가 여기서 뭔가 나온 거예요, 지금요. 이겁니다, 지금. 김철원 경일대 특임 교수,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먼저 김철원 교수님. 계엄과 관련된 논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요. 민감하고. 근데 밀폐된 장소도 아니고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입니다. 여기 공개된 장소인데 여기서 만난 이유는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번 계엄이 얼마나 좀 조잡하고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거예요. 조잡함을 보여주는 거라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보사령부도 보면 안전 가옥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보사령부가 아주 고급 정보를 취급하고 예.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른바 정보사령부가 이른바 뭐 블랙 요원들 이런 것도 관리하고 이런 데 아닙니까,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계엄 당일날 투입하려고 했던 국회의원 체포조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어떤 정보사령부의 안전가옥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주 굉장히 오픈된 그리고 사람들이 왕래가 많은 곳에서 저기서 이제 그 전 정보사령관이 현 정보사령관과 2명의 아주 중요한 정보사 소속 간부 장교를 데리고 저 계엄이 곧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계엄하는 날에는 어떤 임무가 너희들이 주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햄버거를 먹던 다른 젊은 층들이나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이 들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들었을 때도 이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 전화할 그러니까 얼마나 저게 허접하게 이루어졌냐. 특히 저 아마 그 패스트푸드점에 저기 50대, 60대 남성 4명이 들어와서 햄버거 먹으면서 감자튀김 먹으면서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게
정말 좀 상상할 수가 없고 예.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게요. 전직 정보사령관이 현직 정보사령관과 현직 정보사령부의 고급장교 2명, 대령급의 그 간부급 2명을 데리고 저런 지시를 내린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은 완전히 군 명령 체계 자체도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전체 이번에 이 계엄 사태 1년의 과정을 보면서 군 명령 체계도 문제가 많고 특히 저는 이번 과정에서 중요한 거 보면 국방부의 정보본부장은 또 패싱이 됐습니다. 정보사령관의 직속 상관은 국방부의 정보본부장인데 정보본부장은 패싱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번 계엄에서 자유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행운인지 불행인지 이건 정말 우픈 그런 현실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앞서서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열리면서 많은 군인들, 사령관들이 나와서 질문, 답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관련된 얘기, 질문이 좀 있었어요. 당시 질문과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노상원 알아요, 몰라요? 잘 모릅니다. 예비역 소장 6441기 노상원 모른다고? 소령 때 1년 딱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박근혜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 있어요, 없어요? 본인? 있습니다. 1년 근무했습니다. 노상원 씨 그때 경호차장 했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김용현 장관 소개해 준 사람이 노상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인물 전 정보사령관 누구인가 화면으로 좀 정리해 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전 청와대 경호처 군사관리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지금 구속 상태인데 최측근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 포고령 있죠. 포고령. 초안 작성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요, 보세요. 전 사령관입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말하면 민간인 신분이었어요. 계엄을 기획한 비선 민간인인가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진짜 엄격히 보면 민간인 아닙니까? 전 사령관이면. 맞습니다. 예비역이기 때문에 민간인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햄버거 회동이라고 지금 유명해졌는데 사실 이 장소가 주는 상징성도 있지만 사실 장소가 주는 것은 이 사실 희화화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왜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민간인이 관여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인이 관여돼 있다는 것은 이게 또 사전에 공모됐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이고 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노상원 전 그 정보사령관이 소령 출신, 영남 출신 이 조건을 가지고 예비역으로 이 같이 공모하려고 하는 사람을 섭외하고 다녔다는 일종의 언론의 보도도 있는 거거든요. 섭외라고 표현합니까? 섭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6438기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6441기로 같이 윤석열 캠프 안보라인에서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최측근으로 통하는 인물이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문상호 현 사령관은 과거에 같이 근무한 경험도 있고 두 분 다 정보 분야에서 쭉 같이 근무를 했으며 대전 동향입니다. 그래서 겹치는 게 많군요, 지금요. 이게 예비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군 사령관 아닙니까? 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보 라인의 어떤 폐쇄적인 조직 문화를 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그 노상원, 문상호 이분들이 지금 포고령을 지금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포고령은 이게 계엄 요건이 성립하는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이게 요건이 성립하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국방부 기획관리관은 자기가 작성한 적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선 실세에 민간인까지 관여된 그리고 사전에 오래전부터 이 비상계엄이 공모된 것이 아닌가 계획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정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햄버거집 회동, 햄버거집 계엄 논의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런데요. 패러디도 있습니다. 이런 걸 만들죠? 많은 분들이. 이게 패러디는 이게 뭡니까? 우선 오른쪽 보시면 이게 뭡니까? 햄버거 이름이 시빌워예요. 시빌워 버거. 내란 버거. 달걀이 4개다. 내란
이렇게 약간 희화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게 뭡니까? 나라를 통으로 말아먹는 맛 이렇게 설명이 돼 있답니다. 지금요. 계엄버거, 햄버거집이 등장하니까.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뭐 만들어서 이거를 약간 패러디도 하지만 막상 이 해당 점포나 이 업체는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왜 하필 왜 우리 가게, 우리 업체 관련된 데서 다음 보겠습니다. 단순 햄버거 판매점인데 이거 정치적인 문제를 엮어서 너무 당황스럽다. 그리고 아까 무슨 11워 버거, 무슨 개엄버거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답변을 하시는군요. 관련 상품 출시 계획 없다. 언론 보도로 나옵니다. 김치현 교수님,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인가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뭐 웃기면서도 슬픈. 근데 저는 이제 누리꾼들의 패러디도 참 재미있다고는 보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실패한 계엄이고 물론 그 계엄이라고 하는 상황 자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였기 때문에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저 누리꾼들이 굉장히 좀 재미있게 패러디했는데 저는 저 우리 해당 업주가 보면 저것도 나름대로 한 신메뉴를 한번 출시해 보는 것도 어떨까. 지금 아까 나왔던 뭐 11워 버거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누리꾼들이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저 상황을 굉장히 조금 웃기지만 굉장히 슬프지만 좀 웃긴 상황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다행히 저 업체가 우리 해당 매장이 아마 그래도 뭐 이 매출이 줄지 않고 주문 조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타격이 전혀 없답니까? 그러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다녀간 유명 맛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엄을 모의했던 전현직 정부 사령관들이 다녀간 집이라고 해서 햄버거 집에서 계엄을 논의했다.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서울의 봄 1979, 80년도 그때 서울의 봄 때는요 한정식 집에서 계엄이 이루어졌거든요. 한정식집. 근데 이번 2024년에는 햄버거 집에서 계엄 해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아마 헌정사에 기록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모습까지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런 반응이겠죠, 지금요. 패러디 자체가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얘기, 최근에 이런 계엄 사태 그리고 탄핵 정국과 관련된 얘기고요. 다음은요, 약간 결이 다른 주제로 좀 가보죠. 키워드 있습니다. 어깨손 그리고 점점점 법사폰이요. 법사폰 전화기 얘기인데 법사 전화기 이게 좀 등장을 한 거죠. 일단 체포가 됐어요. 사실은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언급이 됐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건진법사란 이름의 인물이었어요. 전모 씨라고 알려졌는데 이분이 일단 누군지 그리고 유명한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2022년 당시 윤석열 후보 대선 후보 이제 캠프 활동 당시 모습인데 저렇게 윤석열 후보 당시 윤석열 후보 등에다가 손을 딱 올리면서 마치 자기가 소개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리고요 또 알려지기로는 김건희 여사의 그 업체 있죠 꼬마라 콘텐츠 고문 활동을 한 정황 뭐 이런 것까지 알려졌던 이런 인물이에요. 이런 인물인데.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설명들이 당시에 나온 게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참. 뭐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예?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법사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기 뭐 직책이나 이런 거 전혀 맡고 계시지도 않고 참 황당한 얘기입니다. 건진법사 조사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실이 그 민간인에 대해서 수사를 해라 말라 좀 그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찌라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서 그것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강소배 부대님. 근데 이 건진법사 전모 씨예요? 네. 최근에 검찰 체포됐다고요? 이게 무슨 사안으로 체포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검진법사라는 분이 가상화폐 관련된 사기 사건에 좀 연루가 돼가지고 여기서 조사를 하던 도중에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경북의 모 예비 후보에게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돈을 받은 정황이라는 겁니까? 금품을 받은 정황이라는 겁니까? 공천 헌금. 그래서 뭐
1억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수사를 하다가 인지 수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사건 때문에 이제 공천 헌금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이제 수사에 들어가게 된 거고. 근데 이 검찰이 봤을 때 지금 현재가 2024년 아니겠습니까? 2018년 건인데 네. 2024년. 아주 오래된 건데 어쨌든 간에 뭐 언론 보도도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어쨌든 이분이 2018년도 지방선거에 공천 헌금이 있었다고 하면 받았다고 하면 의혹입니다. 아직은. 하지만 우리가 사실 음주운전 한 번 합니까? 한 번 하게 되면 두세 번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이 그 이후에도 어쨌든 선거 때 좀 관여를 해가지고 공천 헌금을 받은 정황이 또 추가적으로 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속인 가깝지 않습니까? 뭐 건진 법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법사입니다. 그러면 이 법사가 공천을 어떻게 줍니까? 그러네요. 당연히 유력 정치인과 친밀도를 과시하면서 내가 공천 받게 해줄게라고 공천 헌금을 받았을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황 때문에 체포된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 당사자는 이거에 대해서 뭐 부인을 하고 있고 뭐 반환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뭐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질문이 나옵니다. 지금요. 이게 2018년이면 한참 됐잖아요. 근데 2020년 당시 약간 논란이 됐던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왜 이게 체포까지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까? 이게 하나 또 질문이 나오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 전화기 얘기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명태균 황금폰 얼마 전에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 이어서 건진 법사폰까지 검찰이 최소 2대를 압수했다 그래요.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근데 지금 이 관심사는 이 법사폰에 뭐가 담겼는가. 예를 들어서 대선 전후 지금 뭔가 모습도 있었잖아요. 지금 어깨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대선 전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 또는 여권 인사들과 나눈 어떤 통화, 메시지 이게 혹시 또 여기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권 관계자는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서 건진 게이트가 털지도 모르겠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김철현 교수님. 네.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 전화기 법사폰에 뭐가 담겨있나 이것도 파장이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었던 이번에 검찰이 제출한 황금폰하고는 전혀 다 성격이 다르다. 이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이나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하고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소통했다는 그런 뭐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명태균 씨 자체가 받고 있는 혐의나 이런 것들이 2022년도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는 과정에 관여한 부분들이 있고 또 지방선거 때 아마 지방선거 후보자들로부터도 정치자금 수수했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요. 처음에 건진법사가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는 천공이라는 분이 또 등장을 해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이뤄지는데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법사라는 이름을 쓰지만 승려 중에서도 존경받는 분한테 법사를 쓰거든요. 근데 이분은 정식 승려는 아니고 그리고 또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닌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법사라고 스스로 쓰는 표현입니까? 스스로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 정식적인 승려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 무속인이라는 건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대선 캠프에서 약간 관여를 하다가 그때 벌써 약간 큰 논란이 벌어지고 무속 논란이 벌어지면서 대선 캠프 자체에서 그냥 완전 아웃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정말 오래간만에 이 건진법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상황도 보면 2018년도 지방선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농단 수사팀장이었고 국민의힘하고는 아무런 정치적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 건진법사는 명태균 씨가 갖고 있던 그 황금폰은 전혀 성격이 틀리다. 다만 이번에 우리 검찰에서 이 사실을 밝힌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 게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여론의 힘을 좀 실어주고 두 번째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조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대통령이 탄핵됐다고 하니까 그런 정치적 중립 논란도 좀 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있지 않나 이런 게 보입니다. 무슨 전화기 얘기가 많죠. 뭐 어떤 무슨 안가 모임을 있었는데 그거 끝난 후에 전화기를 바꿨다는 얘기도 있고요. 황금폰, 법사폰, 전화기에 뭐가 담겨 있는가. 다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여기는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최근의 모습들 여러 가지 시선들이 좀 있어요. 그 내용 가보겠습니다. 오죽했으면 누가요?
누가 오죽했으면이라는 겁니까 지금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 이 탄핵 심판 절차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하죠. 근데 본인과 관련된 재판과 관련해서는요. 글쎄요. 질문을 받는데 별 얘기를 안 하네요. 지금 여당에서는 그것도 빨리 하라고 지금 그러는데. 일단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이 순간 승리를 자축하며 헤어질 것이 아니라 신속하고 엄정한 책임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함께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입니다. 네, 형 정국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재판 출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내람죄 특검 지금 추진 중인데 어떤 계획이세요? 재판 받으시는 입장에서 현재 탄핵 정국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북 송금 재판을 불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덕수 권한 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조치도 있지만 뭔가를 또 안 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지금요. 화면으로 저희 정리 좀 해봤습니다. 특히 선거법 위반 혐의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항소장 접수 통지 이게 필요한 절차래요, 이게. 항소장 접수 통지 검찰 쪽에서 하고 그러면. 근데 이걸 수령을 안 했답니다. 수령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절차가 시작되는데 안 했어요. 그러자 서울중앙지법이 게시판에 올립니다. 그냥 이거를. 그러니까 공시송달 처리를 합니다. 몇 번 이걸 하라고 했다가 안 하니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이게 또 서울고법에서도요. 소송기록 적수 통지서라는 걸 보내는데 이게 수령을 안 하고 있답니다. 지금요. 수령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3차례 발송된 상태입니다. 1차, 2차 됐는데 수령이 안 돼서 3차례 지금 발송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변호사, 이게 항소심, 선거법 항소심 가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사 선임이 안 되고 있답니다. 그러자 지금 국선 변호인 선정 안내를 고지했답니다. 뭐 변호사가 영 안 되면 국선 변호인 어떠십니까? 이걸 안내 준 거예요. 지금 보면은 수령 안 되는 게 지금 2개가 있고 변호사 선임 안 되는 것도 있고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만 그렇습니다. 다른 건에서는요. 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철웅 교수님.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저는 뭐 이걸 봐서는요. 이재명 대표가 진짜 재판을 제대로 받을 의지가 있나? 아니면 한 발음 더 나와가지고 억울을 하는 게 맞나? 왜냐하면 계속 본인이 정치적 기소다, 정치적 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억울한 게 맞나 하는 이런 의심이 드는 게요. 지난달 11월 15일 날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빨리 항소를 하는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빨리 처리해달라는 빨리 해야지. 왜냐하면 본인이 억울하니까 빨리 이거 재판을 다퉈야 되는데 결국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원에서 벌써 2차례 보냈는데 거부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 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항소 이유서를 이 통지서 수령해야 그때부터 항소 이유서를 다음 절차가 가는 거잖아요. 그다음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이것을 계속 이사불명. 지금 선거법 1심 나온 지 한 달 넘어가지 않았어요? 한 달이 넘었습니다. 벌써.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나버렸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면 통지서도 수령하고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 통지서도 수령 안 하고 변호사도 선임 안 하니까 오죽하면 법원에서 결국은 홈페이지에 이것을 공시송달이라는 항소장과 검찰 쪽 항소장과 관련돼서 그 통지서는 그냥 보니까 이 서울중앙지법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렸다면서요. 그걸로 가름하겠다. 가름을 해버리고 두 번째는 변호사도 선임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그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안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이거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고 본인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이 2심하고 3심이 각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3개월 만에 이루어지면 결국은 시간가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아마 이 강행 규정에 따른 선거법 재판이 최대한 좀 늦춰보려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지금 벌써 한 달 갔네요. 그렇습니다. 한 달 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변호사 선임한다 또 재판 기록 검토한다 그러면 계속 이제 침대 어떤 재판이 될 텐데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 앞으로 뭐 야당의 대표기도 하지만 앞으로 대선을 꿈꾼다면 저는 일반 국민들보다 높은 수준의 법률적 또는 도덕적 우위에는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아마 이번에 미국 대선을 보면서 한국판 트럼프를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식의 꼼수는 우리 한국 대선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철웅 교수님께서 침대 재판이다 이런 표현 쓰셨는데 어제 여당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또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고의적인 재판 지연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심에서는 변호인이 3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에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황선필 부대변인. 네. 한 달 됐는데 변호사 선임이 아직까지 안 된 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2가지 선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공직선거법, 하나는 위증교사였습니다. 사실 언론에서도 그렇고 저희 민주당에서도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가지고는 무죄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공직선거법이 유죄가 나오고 저희가 조금 더 힘들 거라고 생각했던 위증교사가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에 대한 대응 전략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을 변론했던 변호인단이 다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단 선임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 보통의 우리가 소송기록 통지서 같은 경우는 변호인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변호인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내는데 이게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낮에는. 그렇기 때문에 못 받은 거지 이건 거부한 게 아닌 겁니다. 이 사실관계는 좀 바로 잡아야 돼요. 거부한 게 아니다. 거부한 게 아니라 못 받은 집에 사람이 거다. 없어서 못 받은 겁니다. 주소가 바뀌어서. 근데 시간이 자꾸 그래도 뭐 여러 차례 간다 이 얘기 나오는데. 네. 그런데 또 이 소송 기록도 소송 기록을 통지를 받잖아요. 그럼 20일 이내에 항소 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제출해야 돼요, 또. 그것도. 그렇게 되면 이미 선임된 변호인이 그 재판 기록을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소송 기록이 한 8만여 페이지가 된다 그래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그 자료가 6만 5천 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이게 상당히 촉박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치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지연 전략을 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실 변호인들에게 제가 물어보니까 이런 일은 좀 허다하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재판이 길어지는 거네요. 근데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신의 운명이 걸린 일이고 또 저희 야당으로서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다음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론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소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 거고 결국 마지막 하나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이미 재판을 1심을 했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사 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각각 의견 주셨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영상이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We have seen North Korean soldiers who have been killed in action on the battlefield inside Russia. 북한군 좀비처럼 교전 중 수백 명 사상됐다는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예상됐었는데 그대로 나오는 건가요? 지금 미국 쪽에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밝힌 내용들이 있는데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미국 당국자는 크루스크 지역 북한군 수백 명이 죽거나 다쳤다. 그리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쪽 이 군 관계자는 북한군을 총을 쏘며 좀비처럼 다가온다.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모하다. 손쉬운 표적이다. 이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수백 명 벌써 사상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더 많은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한 거는 다음 그림에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이겁니다, 지금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이 파병된 북한 병사 신원을 감추기 위해 전사자, 그러니까 북한군 중에서 전사된 이 군인 얼굴까지 소각을 한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못 알아보게. 사체 추정된 저 시신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불을 붙이는 모습 영상을 공유를 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쪽에서. 자, 이와 관련해서요. 뉴스와이드가 좀 전문가로부터 취재를 좀 했습니다. 설명을 좀 담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신을 훼손하는 것은 비인도적인 만행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북한군의 러시아 불법 파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적이 없어요. 러시아 군인으로 위장을 하고 군복을 입고 기만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한 조치 일환일 수도 있고 북한 측이 원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북한군 누군가가 거기서
전사했다는 사실이 노출이 되면 김정은 정권에게도 상당히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김철규 교수님, 북한이 오히려 원할 수 있다. 얼굴을 속악하고 밝혀지지 않는 걸 원할 수 있다.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일단 뭐 북한군이 참전했다는 사실 자체를 좀 감춰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번 저 불을 태워버리게 되면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속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전사자들이 결국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신이라면 그 시신도 가족들에게 가족이 돌아가야 예. 되는데 문제는 그 가족이 돌아갔을 때 저게 우크라이나 군에게 당한 소행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역 홍보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뭐 제가 볼 때 김정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런 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은데 결국은 이제 북한군이 파병된 북한군들은 북한 군인들 결국 총알바지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건데 저는 저렇게 대량 지금 한 300여 명이 살상났지만 쿠르스크에 파견된 만여 명이 저는 대량적으로 저게 아마 살상될 가능성이 아까 높다고 무슨 보거든요. 무모하게 막 달려든다 이런 설명이 나왔어요. 저 이제 우리 북한군들이 보니까 총검수를 많이 했는데 드론을 처음 보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습니다. 공격용 살상 드론을 오면 도망을 간다는 거거든요. 지금 아까 드론 장면이 있었거든요. 도망가고 엎드리고 나무 뒤에 숨는다는 건데 저 카메라가 달린 그 공격용 살상 드론을 다 찾아서 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미노처럼 쓰러진다. 그리고 이제 좀비처럼 달라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론이 저 자체 공격용 무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재래전에 강할지 모르지만 현대전에 대한 준비는 북한이 전혀 되어 있지 않구나 하는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배 부장님 예상대로 대규모 사상자, 북한군 사상자 발생 이게 시작된 것 같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북한군이 파병됐다고 했을 때부터 해외 언론에서부터 모두 한결같이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 같은 경우는 산악지대 훈련을 주로 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리적 특경이 1000km가 넘는 평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훈련 상황이 다른 것이고 또 북한군 같은 경우는 평생 남한군에 대비한 훈련을 했는데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가서 백인들하고 싸우라고 하니 사실 당황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좀 예견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